여러분, 혹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70년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핏줄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내 전 재산 5억을 넘겨준 뒤 딱 3개월이 걸리더군요. 2024년 2월 23일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던 그 새벽, 저는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귀가 멀었더라면 좋았을 그 악마 같은 속삭임을 말입니다. 여보, 아버지 치맥이 있다고 서류 꾸며서 요양원 보내자. 지금 보내면 욕먹으니까 딱 1년만 참아. 1년 뒤엔 아무도 뭐라 안 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며느리였습니다. 평생 구두약 냄새 맡아가며 모은 5억을 꿀꺽 삼키고는 이제 돈 떨어진 늙은 아버지를 폐기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버지였던 박 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못된 자식 욕 좀 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지옥을 맛봤던 제가 어떻게 그 지옥불에서 내 돈과 내 인생을 다시 찾아왔는지에 대한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이 통쾌하고도 처절한 싸움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인생은 기름때와 구두약 냄새로 범벅된 삶이었습니다. 충주의 변두리, 일평 남짓한 구두수선 박스. 그게 제 직장이었고 제 세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구두 굽을 갈러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신발을 닦으며 자식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지 5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늙어가겠구나.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켜놓고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을 때면 사무치게 그리운 건 역시 자식놈 얼굴이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작년 11월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면목이 없어요. 하던 사업이 자금줄이 막혀서 이대로 가면 부도나요.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거들더군요. 아버님,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참에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합치시죠. 저희가 시내 쪽에 넓은 아파트 받은 게 있는데 아버님 방 아주 볕 잘 드는 곳으로 해드릴게요. 아버님,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민수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라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내 무릎에서 재롱을 떨고 저녁이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는 살.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으니까요. 동네 친구인 김 씨가 펄쩍 뛰며 말리더군요. 박 씨, 너 노망 났어? 요새 누가 자식이랑 합가해? 돈 주면 끝이야. 돈 쥐고 있어야 자식이 찾아오지. 돈 주면 땡이라고. 저는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은 달라. 내가 걸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한데 그래.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무덤을 팠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5억. 그 돈이 아들 통장으로 이체되던 날 은행 창구 직원이 재차 묻더군요. 어르신, 이거 전액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본인 확인차 다시 여쭙습니다. 저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평생 효도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왕처럼 사세요. 왕처럼 살라던 그 말. 그게 감옥 독방의 죄수처럼 살라는 뜻인 줄 알았다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을 겁니다. 2024년 1월 5일. 저는 큰 캐리어 2개의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아버님 방이에요. 남양이라 따뜻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 손주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상에는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푸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해봤어요. 고맙다, 아가. 진짜 고맙다. 행복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이렇게 가족이랑 사는 게 최고지. 하지만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1월 12일 아들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완전히 넘어간 바로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합가하고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짐 정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니, 돌변이라기보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겠지요. 제가 겪은 지옥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투명 인간 취급. 아들 부부는 퇴근하고 오면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실에 제가 앉아 있어도 다녀왔습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갑니다. 마치 거실에 있는 낡은 소파를 지나치듯이요. 손주들에게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야, 학교 다녀왔냐? 네. 그게 끝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시켰더군요. 할아버지 피곤하시니까 말 걸지 말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길래 제가 용돈으로 10,000원을 줬습니다. 우리 민수 대단하네.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 떡볶이 사 먹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들한테 함부로 돈 주지 마세요. 뻘은 나빠져요. 그리곤 민수 손에서 10,000원을 빼앗아 제 손에 다시 쥐어주더군요. 애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손주들에게 말도 못 걸었습니다. 두 번째, 밥상 차별. 처음엔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예 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갈비찜을 먹는 날 제 밥상은 싱크대 구석에 놓인 쟁반이었습니다. 메뉴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쉰 김치,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국에 말아놓은 밥.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가, 나도 고기 좀 먹으면 안 되겠냐? 며느리의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연세 드시면 소화 능력 떨어져서 고기 드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한우라서 비싼 건데 애들 성장기라 먹여야죠. 아버님은 국에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기는요. 목이 메어서 국물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서 먹는 건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명란젓, 갈치조림.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이 투명한 통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군요. 손대지 마세요. 민수 먹을 거. 아빠 반찬 건드리지 마시오. 애들 밑반찬.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그 시든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5억을 주고 얻은 점심 식사가 이거였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국에 말아먹은 밥으로만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7kg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냄새 모욕. 겨울이었지만 저는 매일 찬물로라도 씻었습니다.
혹시라도 노인 냄새 난다고 할까봐 속옷도 제가 직접 손빨래해서 방에 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만 나가면 며느리는 보란 듯이 코를 막고 페브리즈를 뿌려댔습니다. 어우, 환기 좀 시켜야겠다. 공기가 탁하네. 손주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해. 할아버지는 이가 안 좋으셔서 그래. 할아버지는 저렇게 있는 게 더 편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환풍기를 틀고 공기청정기를 제 쪽으로 틉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방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애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싫어해서요.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노인 냄새 나는 거. 저희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날 밤 저는 샤워를 3번 했습니다. 비누칠을 5번이나 했어요. 옷도 전부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거실에 나가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공기청정기를 틀고 손주들은 또 코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제 방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 나가면 며느리가 청소하는 거 방해되나? 손주들 씻기는 시간인데 내가 화장실 쓰면 안 되겠지? 제가 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5억을 줬는데도요. 4번째, 경제적 통제. 합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용돈까지 털어서 줬으니 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용돈이라며 10만 원을 줬습니다. 5억을 줬는데 이자는커녕 원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저는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잘 쓸게. 비굴했습니다. 친구 한 번 만나려면 바깥 커피값에서 3만 원은 드는데 10만 원으로는 한 달 내내 방구석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가려고 버스카드에 돈을 충전하려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복지관에 친구들 좀 만나러. 아버님,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아니, 나 괜찮아. 그냥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안 돼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날부터 저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학대가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겨울 보일러 사건. 1월에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였는데 제 방이 냉골이었습니다. 바닥이 얼음장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보일러 컨트롤러에 제 방 밸브만 잠겨 있더군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내 방 보일러가 고장 났나 보다. 너무 춥구나. 며느리가 TV를 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님, 고장 난 거 아니고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조절했어요. 아버님, 전기장판 있으시잖아요. 그거 틀고 주무세요.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40평 아파트, 자기들은 반팔 입고 생활하면서 80 노인 방에 보일러 트는 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도 너무 추운데.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관리비 누가 내는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잤습니다. 추워서 운 건지 서러워서 운 건지 베개가 흠뻑 젖더군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80 노인이 한겨울에 난방도 없는 방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 방문 사건. 시골에서 오랜 친구 김 씨가 시내 병원에 왔다가 저를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지만 친구에게 아들 자랑도 좀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아가, 내 친구가 온다는데 점심상 좀 차려줄 수 있겠니? 내가 용돈 모은 거 3만 원 줄게. 며느리는 돈을 받더니 묘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했고 저는 친구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 씨,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 오늘 잘 먹고 가라고. 그런데 밥상이 들어오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은 배달 족발 찌꺼기, 그리고 라면 3개를 끓여서 냄비째 툭 내려놓더군요. 아버님, 냉장고에 재료가 없어서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씨, 너 이러고 사냐? 내가 준 5억, 그게 이런 대접 받으려고 준 돈이야? 친구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식탁에 놓고는 밥도 안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사 먹어라.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왔길래 제가 따졌습니다.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손님이 왔는데 라면이 뭐냐 라면이. 그러자 아들이 되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집사람 힘든 거 안 보이세요? 갑자기 손님 데려오면 어떡해요? 요즘 며느리들 시아버지 밥 차려주는 사람 없어요. 제발 좀 조용히 좀 사세요. 조용히 좀 사세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참다 못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날 모시겠다고 해서 집을 판 거잖아. 그런데 이게 모시는 거냐? 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밥 주고 재울 때 주고. 더 뭘 바라세요? 얹혀 사시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참으셔야죠. 얹혀 사는 입장? 제가 5억을 줬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죽은 듯이 살자. 내가 죄인이지. 자식 믿은 내가 등신이지. 그렇게 체념하고 살던 중 그 새벽에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다시 2월 23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매 핑계대고 요양원 보내자.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도망친 저는 공포에 떨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 요양원에 갇혀 죽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살아남기 위한 연기와 전쟁 준비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작전 1단계적을 안심시켜라. 저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더 위축된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개밥처럼 줘도 고맙다, 맛있다 하며 먹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늙은이가 이제 포기했구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방심하니까요. 작전 2단계 결정적 증거 수집. 아들이 효도폰이라고 바꿔준 스마트폰. 그게 저의 무기가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녹음 기능을 켜두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버님 냄새나요. 노인네 빨리 죽지도 않나. 이런 폭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특히 안방 문에 귀를 대고 그들이 요양원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보, 은빛 요양원이 싸대. 한 달에 60이면 된대. 아버지 연금 나오니까 그걸로 퉁치면 우리 돈 안 들어. 그것도 그렇네. 우리 남편 머리 참 잘 돌아간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었죠. 작전 3단계 법적 무기장전. 저는 아들 몰래 5만 원, 10만 원 모아둔 비상금을 들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연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묻더군요. 어르신, 혹시 증여하실 때 계약서 같은 거 쓰셨나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냥 주시거든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썼습니다. 제가 공증 사무실 데려가서 효도 각서 쓰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5억을 줄 때 친구 김 씨가 하도 말려서 억지로 쓴 각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 증여는 부모를 성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유 아버지, 당연하죠. 100번도 더 쓸게요.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가 제 목숨줄이 된 겁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학대 증거와 이각서라면 100% 승소입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가능합니다. 작전 4단계 탈출구 확보. 소송을 걸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친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김 씨, 나 살려줘라. 내가 말한 그 원룸 아직 비어 있냐? 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비어 있다. 보증금 없어도 되니까 몸만 와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억 준 자식보다 소주 한 잔 사주던 친구가 저를 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 녹음 20개, 효도각서 원본, 변호사 상담 기록, 탈출할 원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월 5일,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미리 싸둔 짐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나 오늘부로 이 집 나간다. 그리고 이 집 내놓아라. 아들이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있는 거다. 봉투 열어봐라. 아들이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소장, 접근 금지 신청서, 녹취록 사본.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군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냐? 너희가 나 요양원에 버리려고 작당한 거, 바꿈 낀 거, 사람 취급 안 한 거, 다 법원에 제출했다. 내가 준 5억, 이자 쳐서 내놔라. 며느리가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버님, 노망 나셨어요? 주신 돈을 왜 다시 내놓으래요? 법대로 해보세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치맥이 있다고 핑계대고 요양원 보내자. 지금 보내면 욕먹으니까 딱 1년만 참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라. 두 번째 파일을 틀었습니다. 은빛 요양원이 싸대. 한 달에 60이면 된대. 아버님 연금으로 퉁치면 우리 돈 안 들어.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 돈 없으면 사업 망해요. 길거리에 나 앉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망해라. 너희는 자식도 아니다. 아버지, 너희는 부모를 부모로 본 게 아니라 ATM 기계로 봤어. 돈만 뽑아먹고 버릴 기계로 봤다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버리려 했으니 이제 주인이 돈 회수해 가는 게 맞지 않겠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건 나한테가 아니라 너희 자식들한테다. 애들한테 저런 할아버지 학대하는 모습 보여줘서 말이다. 너희 자식들도 나중에 너희한테 똑같이 할 거다. 아버님,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돈으로 내 노후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라.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봄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효도각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살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고 대출을 갚고 남은 돈 2억 5천만 원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미 사업으로 날려먹어서 받을 길이 없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아들은 결국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며느리는 돈 없는 남자랑 못 산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더군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압니다. 아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친구 건물 원룸에 삽니다. 40평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좁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저에게 궁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면 제가 좋아하는 젓갈이랑 장조림이 가득합니다.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방귀를 뀌어도 트림을 해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잠들 때 내일 쫓겨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제는 친구 김 씨가 소주 한 병 들고 놀러 왔습니다. 야, 박 씨. 내가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김 씨.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요양원 갔을 거다. 야, 친구 좋다는 게 이거다. 자식은 돈 떨어지면 끝이지만 친구는 소주 한 잔에 평생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원룸 바닥에 앉아서 소주 석 잔씩 마시고 울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못 느꼈던 행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아니 실패했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생존자로서 4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을 도와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둘째, 말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돈을 주셔야 한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십시오. 유난 떤다고요? 아닙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동아줄이 됩니다. 셋째, 가장 든든한 효자는 현금입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자식도 찾아오고 며느리도 웃습니다. 돈이 권력인 세상이 서글프지만 늙어서 돈 없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넷째,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위기 때 날 구한 건 5억 받은 자식이 아니라 20년 소주 친구였습니다. 자식은 이해관계가 얽히면 변하지만 진짜 친구는 아무 조건 없이 손 내밀어 줍니다.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돈 절대 자식 손에 쥐어주지 마시고 꼭 쥐고 계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생을 벌벌 떨며 모은 돈을 다 쥐고 있을 땐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진 게 줄었는데도 밤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붙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았기 때문이겠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오늘 이 이야기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경고등 하나라도 켜드렸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할지,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으로 인생 수업을 듣고 그제야 정신 차린 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도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